국내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서울 지역 확진자 가운데 해외 입국자 비중이 높아지자 서울시가 입국자 중 무증상자를 잠실로 데려와 워킹스루 검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잠실 연이어 연결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23만 7천 원 이하로 납부하는 경우엔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사가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60살 내과 의사였는데 코로나 확진자를 진찰하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SNS에 김치국 맛이다라는 글을 올려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체결을 두고 성과를 부풀리려다 체면을 구겼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가수 휘성이 이틀 만에 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면 마취제병과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조주빈과 박사방을 공동 관리했다가 검거된 공범이 현직 군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범이 군 복무 중에도 텔레그램을 사용한 것을 포착하고 한 육군 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환자 발생 74일 만에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초기 하루 한 자릿수 안에서 관리되는 듯하는 확진자 수는 대구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으로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전국의 병원과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도 꾸준히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해외 유입이라는 3차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이제는 인천공항이 방역의 최전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공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최원영 기자. 네, 인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해외 유입을 막는 게 제일 큰 과제가 됐는데 오늘도 외국에서 많이 들어왔습니까? 네, 오늘 입국자 수는 7,300명 정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6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총 1062명에 달했습니다. 이 신규 환자의 44%는 해외 입국자들인데요. 정부가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시행한 지 3일째지만 하루 평균 입국자 수는 여전히 7,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는 신천지 슈퍼 전파가 일어난 지 40여일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환자 수가 한 자릿수인 9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대구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740명을 넘기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전체 누적 확진자는 1,000명을 돌파한 지 열흘 만에 7,000명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구 경북보다는 수도권 확산을 막는 게 3차 확산의 고비라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신규 환자의 절반 가까이는 이 수도권 환자들이었습니다. 진앙지가 대구 경북에서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으로 옮겨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또 수도권 환자들의 상당수는 유학생 등 해외 입국자들인데요. 이들을 공항에서 걸러내지 못하면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가족 감염 등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또 해외 유입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면 입국 제한이 좋지만 이 중국 후베이 성외에는 제한한 적이 없는데요. 전수검사도 아직은 유럽발 입국자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미국발 또는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유입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예,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외 입국자 비상이 걸리자 서울시가 오늘부터 잠실 운동장 주차장에 대형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진료소 앞까지 바로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 지금 거기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주원진 기자. 네, 저는 잠실 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밤 9시가 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도 검사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불빛이 잠실 운동장 워크스루 검사장입니다. 저녁에 도착하는 해외 입국자들을 고려해 오늘 밤 10시까지 검사장이 운영됩니다. 오늘 2시 해외 입국자가 3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1,000명 정도 검사가 가능하지만 선별진료소는 예상보다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시는 해외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서울 시민은 자가용을 이용해 이곳에 와서 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서울 지역 확진자 500여 명 가운데 해외 입국 확진자는 169명이고 이 중 34%가 강남구 주민입니다. 예, 주 기자, 현장 상황이 방송하기가 좀 여의치가 않은 것 같군요. 그런데 잠실 운동장 가까이 사는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한다면서요. 국회의원 후보들도 그렇고요. 네, 일부 주민들은 이곳이 인천공항에서 70km 넘게 떨어져 있는 데다 해외 확진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검사를 받으면 집단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입국자들이 근처 주택가와 상가를 방문해도 대책이 없다며 불안해합니다. 검사장에 찾아와 직접 항의하는 주민은 없었지만 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반대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는 수밖에 없으니까 가까이 사는 사람은 되게 불안하죠, 당연히. 여는 이제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한 명이라도 어떻게. 이번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와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도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강남 일대 거주자가 많아 입지에는 문제가 없다며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24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이탈리아 11만 5천 명, 스페인 11만 명 등으로 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발원지인 중국은 통계 조작 논란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공식 확진자 수가 8만 1천여 명에서 아직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앞서 보신 것처럼 만 62명으로 15번째로 많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세계 인구의 93%가 국경 통제로 발이 묶였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는 곳도 많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콰도르 제2의 도시 과야킬. 유족들이 장례도 치르지 못한 관을 집 밖에 내놓습니다. 시신이 담긴 자루는 도로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사망자가 쏟아지면서 시신 수습이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밤낮으로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확진 8,000명을 넘은 브라질을 비롯해 남미에서도 확산세입니다. 유럽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만 사망자가 2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주차장까지 관 보관소로 쓰일 정도입니다. We are converting this equipment in a big deposit with refrigeration. 미국은 하루 새 3만여 명이 늘어나는 폭증세입니다. 전 세계 감염자의 4분의 1인 25만여 명이 확진을 받자 병상과 인공호흡기는 물론 의료진용 마스크와 장갑조차 확보되지 못하는 의료 붕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DC has abandoned us. The government has abandoned us. 케냐, 남아공 등 아프리카와 13억 인구 대국 인도에선 실탄과 고무탄, 곤봉을 동원한 강압적인 봉쇄 조치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보신 것처럼 아직은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당초 이번 주까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유지하려 했던 정부도 아직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송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서울 도심의 카페. 직장인들로 북적입니다. 같은 시간 청계천.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산책을 즐깁니다. 고궁의 돌담길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확산세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강요하다 보니까 조금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일 100여 명 내외의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개학을 앞두고 당초 이번 주까지 2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확산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과 국내 소규모 감염이 여전해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는데 결론은 내일 발표합니다. 이미 도서관 등 공공시설 휴관과 공무원 재택근무는 연장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4인 가족 건강보험료 23만 7천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정부가 내놓긴 했습니다만 당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 제외 방침을 두고도 역시 논란이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난달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입니다.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조사 없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 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25만 4,909원 이하, 직장과 지역 혼합 가입자는 24만 2,715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난달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수가 지원금의 기준이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소득 하위 70%에 포함되더라도 고액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오늘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적 자료들을 입수한 상황에서 기존에 가선정된 그 여러 가지 대상자들의 그런 것들을 매칭을 하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급격히 줄어든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책을 만들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런 논란들이 다 정리가 된다 해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예산의 20%는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 이미 우리는 못한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원 확보가 안 되면 2차 추경을 또 해야 하는데 이건 총선 결과를 봐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희망 고문이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정부는 5월 중순 전까지 국민 손에 지원금이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문제는 예산 확보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추경이 이제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기를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9조 1천억 원 가운데 2조 원은 지자체가, 7조 1천억 원은 2차 추가 경정 예산으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오늘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이제 추경 마련에 본격 착수합니다. 국회 제출과 본회의 의결까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일사천리로 통과돼야 목표 시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추경이 확보돼도 지원금 20% 분담을 거부하고 있는 경기도 등 자치단체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일괄 지급이 아닌 대상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경로로 신청할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서 신청을 받을지. 현금으로 지급할지, 상품권으로 줄지, 지원금 형태 또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원 대상에도 허점이 많고 또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복잡하죠? 예. 따져보니까 뭐가 제일 큰 문제점 같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얼마나 생활이 어려워졌는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허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보면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월급 받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경우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죠.
자영업자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데 단순히 소득만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직장 가입자들과는 달리 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 같은 것도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보험료는 이미 작년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는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정이라면 지금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걸 정부가 모르질 않을 텐데요. 예, 물론입니다. 정부도 이 점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를 증빙할 서류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건데, 자,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재작년 소득과 비교해서 얼마가 줄여야 재난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직장인의 경우를 좀 따져보죠.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는 순전히 월급으로만 책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월급은 좀 적게 받더라도 좋은 집 살고 또 비싼 차 타는 고액 자산가 직장인들도 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일단 이런 사람들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소득 감소를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이 경우에도 아직은 기준이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비싼 집에 살고 있더라 하더라도 이 빚이 많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할지, 또 건강보험료 1,000원 차이로 지급 대상에 갈리는데 이 불평등 논란은 어떻게 해소할지 등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긴급하게 지원이 돼야 할 텐데 상황이 이렇다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정성이냐 아니면 긴급성을 내세우느냐, 이 두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 어쨌든 정부는 다음 달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관건은 긴급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는 문제인데, 이 추경안 편성은 물론 이 국회 절차 등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너무 생각해보지 않고 발표를 너무 성급하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은 여야의 총선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대선 전초전 성격의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이낙연, 황교안 두 후보가 오늘은 서로 다른 행보를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지역구 유세와 함께 강원도까지 가서 선거를 지원했지만 황교안 후보는 하루 종일 종로를 지켰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오전 7시부터 출근길 인사에 나선 민주당 이낙연 위원장. 지나가는 차마다 손을 흔들고 기호 1번을 뜻하는 엄지를 치켜듭니다. 오후에는 지원 유세차 강원도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강원도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함께 상인들을 만나며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떡도 사고 아이를 향해 하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강원도도 변화하고 있고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야말로 평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 위원장을 추격하는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역구 민심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이 위원장보다 1시간 일찍 일정을 시작한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폭망 정권이라며 폭정을 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폭망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불과 2년 만에 우리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청년들과 만나서는 젊은이들이 빨리 정치에 참여해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제주 4.3 추념식을 찾았고 미래통합당은 수도권의 격전지인 인천으로 집결했습니다.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상대를 겨냥한 거친 말들이 오갔고 두 거대 정당에 가린 군소정당들의 색깔 알리기 경쟁도 필사적이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0대 총선에서 3석 모두를 차지했던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동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제안에 미래통합당이 응하지 않으면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인천을 찾아 정부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해로 깡통을 찰 지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가 아니라
실업주도 몰락을 가져온 것이 지난 3년 동안의 이 정부의 실적입니다. 제3정당들은 각자의 색깔을 강조하는 정책들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선대위원장은 4.3 추념식에 이어 광주를 찾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은 최소한 3개월 생계를 버티려면 70만 원씩 한 달에 한 200만 원은 줘야 됩니다. 국토종주 사흘째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선거지원금 440억 원을 반납해 투표 참가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다른 거는 다 긴축을 하면서 왜 정당 보조금만 그대로 받고 아무 이야기 안 하는지.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저희가 어제 부산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하루 한 곳씩 전국 권역별 판세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민주당이 절대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긴 합니다만 4년 전 총선에서는 안철수 바람이 불면서 국민의당이 무려 23석을 가져간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여야 각 당의 자체 전망을 토대로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에 회초리를 들어주신 호남의 민심을 잘 받아 안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끌었던 김 전 대표의 말처럼 호남은 민주당에 그야말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호남 28석 가운데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이 23석을 가져간 반면 민주당은 3석에 불과했습니다. 4년이 지나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예전 지지세를 거의 회복했습니다. 20대 총선 직전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은 23%였지만 오늘 갤럽 조사에선 65%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이 내심 전의석 석권까지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28석 가운데 우세 지역 23곳을 포함해 최대 27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0% 정도는 의석을 획득할 수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고. 호남 지역 18곳에 후보를 낸 민생당은 박지원 후보가 출마하는 목포를 포함해 최대 6곳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각을 세우기보다는 다당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전략입니다. 같은 뿌리의 정당이기 때문에 대선을 위해서 서로 대동단결해야 될 같은 민주개혁 세력입니다. 미래통합당은 12곳에 후보를 냈지만 모두 열세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이번 총선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60대 이상 이른바 실버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4년 전보다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60대 이상 유권자가 투표장에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승패에 상당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보건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총 유권자는 4,398만 명입니다. 이 중 60세 이상이 1,202만여 명으로 전체의 27.3%를 차지합니다. 50대는 28만 명이 늘었지만 비율은 줄어서 19.7%, 40대는 48만 명이 줄어서 19%가 됐습니다. 30대는 61만 명이 줄어서 15.9%입니다. 4년 전보다 50대 이상 유권자는 늘었지만 40대는 줄어든 셈입니다. 20대는 8만 명이 늘어서 15.5%입니다. 선관위가 어제 발표한 연령별 투표 의향 조사에선 60세 이상에서 투표하겠다는 답이 80%를 넘었습니다. 반면 20대 이하에서의 투표 의향은 52.8%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60대 이상 표심이 이번 총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셈입니다. 투표 성향이 좀 보수적이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60대 이상은 586 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인구들이 유입이 돼 있고 미래통합당은 역대 최대 규모로 사전투표 동력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대응에 더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60대 이상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 가는 곳을 따라가 보면 더불어시민당이 있고 미래통합당을 쫓아가 보면 미래한국당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가 꼼수니 반칙이니 비난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한 지붕
두 가족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 모렴치한 현장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4.15 총선 공동 출정식을 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새는 두 날개로 난다고 합니다. 반드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비례대표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이 1번과 5번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1번과 5번이 적힌 팻말을 투표함에 나란히 집어넣습니다. 다 같은 파란색 점퍼. 기호 1번이 적힌 점퍼는 민주당 지역구 후보. 기호 5번 점퍼는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두 당의 버스는 구별이 더 쉽지 않습니다. 대형 숫자 1과 5, 슬로건 문구와 서체도 똑같고 당명만 다릅니다. 중앙선관위가 업무용 버스에 정당기호 표시는 금지돼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정당과 후보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열린 미래통합당의 첫 공식 선거운동. 통합당 역시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행사를 함께 했습니다. 통합당과 자매정당이죠. 원립절 미래한국당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핑크색 점퍼 일색인데 원대표 옷에만 당명과 기호가 없습니다. 선거법상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당명이나 기호가 적힌 점퍼 착용이 금지돼 있죠. 이에 원대표가 옷을 뒤집어 입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신 원대표 옷에 이번엔 둘째 칸입니다 라는 스티커가 등장했죠. 지역구 투표에는 미래통합당을, 비례대표 투표에는 미래한국당을, 비례정당을 혈육처럼 대했던 여야. 더불어라는 성을 가진 그 집안의 종갓집을 찾아온 느낌입니다. 우리는 형제 정당이고 불가피하게 헤어지게 됐던 만큼. 하지만 상대방의 비례정당은 가차없이 비판했죠. 미래한국당 창당에 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에 위성당, 꼼수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창당에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친문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농락. 선관위는 앞서 모정당과 위성정당을 함께 홍보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모정당, 위성정당이라는 말도 낯선 유권자들에게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른 여야의 태도와 점입가경식 꼼수 선거운동 논란은 어떻게 비춰질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사가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60살 내과 의사였는데 코로나 확진자를 진찰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의 한 내과 의원입니다. 병원 운영을 중단했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내과 의원 원장 60살 A씨는 지난달 19일 경북대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A씨는 상태가 악화되면서 인공심폐장치인 에크모와 심근경색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입원 치료 16일 만인 오늘 오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측성 폐렴이 심했고 지금까지 치료 중 인공호흡기, 최근에는 에크모 등을 사용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렸으면 사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과 29일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환자 2명을 진료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진료 당시 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사 A씨는 자신이 확진 판정을 받기 이틀 전인 지난달 17일까지 진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촉자 2명의 진료를 확진되기 전에 진료를 하셨고 이분은 그 진료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셨다라고. 방역 당국은 A씨 가족 등 접촉자 파악과 정확한 감염 경로를 찾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는데 사우나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진주에 이어서 철원 사우나 시설 이용자의 확진 판정이 이어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철원의 한 호텔입니다. 로비는 텅 비었고
호텔 사우나는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어제까지 했어요. 사우나는 안 해요. 직원들도 검사 받아서 오늘 최종적으로 다 음성평가 다 받아서. 철원에 살면서 의정부 성모병원 간병인으로 일했던 67살 A씨는 지난달 31일 남편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와 함께 지난달 29일 이 호텔 사우나를 이용한 주민 3명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명의 환자가 발생했잖아요. 그중에 3명, 남편 빼고 3명이 이제 다 목욕탕에서 발견된 거죠. A씨가 이 호텔에서 접촉한 사람만 56명에 이릅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철원 주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부모님들한테 이게 전파가 될까봐. 확진자가 3명이 나온 경남 진주 윙스타워 목욕시설을 이용한 주민 1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주 9번째 확진자인 이 주민은 지난달 22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사업 방역원인 진주 9번째 확진자는 지난 1일 방역수독 업무를 마친 뒤 호탄동의 탑 유황스파라는 또 다른 목욕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집에만 있기 지친 시민들이 이제 조금씩 나들이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여전히 기피 대상입니다. 손소독제는 물론이고 식탁 가운데 칸막이를 세우는 등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대한 실천하면서 이 손님 끌기에 나서 보지만 고사 위기입니다. 권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식당이 텅 비었습니다. 3월 들어 방문객은 지난해 대비 30% 줄었고 매출은 35%가 떨어졌습니다. 휴게소에 입점한 상인들은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다고 호소합니다. 한 보름씩 돌아가면서 쉬니까 직원들한테도 이제 50%의 급여만 지금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져가는 건 하나도 없다고 봐야죠.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또 다른 휴게소도 지난달 매출이 40%나 급감했습니다. 하루에 저희 국을 10술 정도는 끓여야지만 판매가 되고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5번 정도라고 말씀드려야 될 정도로. 당초 24시간 운영하던 이 커피 매장은 찾는 손님이 줄어 3월 초부터 야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등 부담에 차라리 문을 닫고 싶어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 경우 휴게소 전체가 더 침체될 것을 우려합니다. 대신 수수료를 30% 낮추고 임대료 납부를 6개월 유예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게소 입점 매장을 대상으로 30%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일부 기업이 채용에 화상 면접을 도입했죠. 그런데 이 현장을 참관하러 간 주무부처 장관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 뒷말이 나옵니다. 정부가 세심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국내 IT 기업의 화상 면접장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면접관들 옆에 마스크 없이 앉아 있습니다. 앞서 간담회 때도 도중에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운동 속에서도 언택트 방식으로 해서 채용을 이어가는 그런. 1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라며 고용노동부가 각 사업장에 배포한 지침과는 딴판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맞은편 상대와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앉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당부하면서도 스스로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병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참석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서 2주간 자가 격리됐습니다. 교육부는 사흘 전 온라인 계약을 발표하는 브리핑장에 취재진들의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당시 방역대책본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들은 감염을 우려해 온라인 브리핑인 이브리핑을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가수 휘성이 어젯밤 서울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31일에 이어서 이틀 만인데 이번에도 주변에선 약물병과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한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쓰러진 남성은 가수 휘성이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발견된 뒤 이틀 만입니다.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비닐봉지와 주사기, 액체가 든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휘성이 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견된 병에는 이번에도 애토미데이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약물은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데 마약류가 아닌 전문 의약품입니다. 불법 거래가 적발되더라도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자만 처벌받고 투약자는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경찰은 휘성에게 해당 약물을 공급한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조주빈과 텔레그램 박사방을 공동 관리했다가 검거된 공범이 현역 일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범이 군 복무 중에도 텔레그램을 사용한 것을 포착하고 한 육군 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닉네임 이기야. 이기야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된 박사방에서 성착취물 수백 건을 공유하고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기야는 현역 군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기야가 경기도 모 부대 A1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오늘 이 부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A1병은 지난해 12월에서 1월 사이에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1병은 입대 후 최근까지도 군부대 안에서 텔레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기야가 군 복무 중에도 박사방 운영에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기야는 본인이 공범이라는 조주빈 측 주장에 대해 고액 회원방 회원은 맞지만 공범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주빈이 밝힌 공범 3명 가운데 2명을 붙잡은 경찰은 아직 잡지 못한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개인정보 200건을 불법 조회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빼돌림 방법은 뭡니까?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자신의 SNS에 김칫국 맛이다라는 글을 올린 게 논란입니다. 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체결을 두고 성과를 부풀리려다가 체면을 구겼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미 간에 방위비를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인데 한국 정부가 협상 타결이 임박한 양 소식을 흘리자 미국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얘긴데요. 이 상황을 놓고 주한미군은 어떤 해명을 내놨는지 이정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의 트위터입니다. 김칫국 맛이다라고 적힌 사진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미국 표현과 같은 한국 속담이 있다는 걸 배웠다는 글도 남겼습니다. 한국이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알린 걸 두고 조롱한 거란 해석이 나오자 주한미군은 한국어 은유를 배우는 중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차관보는 현지 시간 2일 협상이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기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우리 측 협상 대표는 막바지 단계라고 했고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잠정 타결이라며 다음 날 오후에 발표될 수 있다고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정부가 한국인 노조의 반발을 우려해 끝나지 않은 협상 성과를 성급하게 알리려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전화 통화 이후 정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로 비상인 데다 잠정 합의안을 반대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방위비 협상 타결이 예상보다 늦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라임 사태에 이어 금융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상인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불법 대출 혐의를 넘어서 주가 조작 가담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검찰의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상상인 그룹 본사 등 20여 곳에 달했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과 증권 등에서 자료 확보에 나섰던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불법 대출 혐의 외에 주가 조작 등 추가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물증 확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모두 5,500억 원 상당의 주식담보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인 코링크 PE에도 20억 원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업체 리드도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을 통해 152억 원을 빌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법적 한도를 초과한 대출금이 주가 조작 등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착신 금지 상태였습니다. 상상인그룹 측은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 대표의 재소환 여부를 포함해 추가 조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현입니다. 저희가 매일 격전지 한 곳을 정해서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와 함께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후보와 윤 후보를 맡겠다며 지역구를 옮겨온 김용태 후보 그리고 무소속 강효식 후보가 대결을 펼치는 서울 구로을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이치현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구로을은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와 서울 양천을에서 지역구를 옮긴 삼선의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 그리고 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효식 후보 간의 3파전이 진행 중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하시겠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45.7%가 윤건영 후보에, 31.2%는 김용태 후보에 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강효식 후보는 8.6%였습니다. 윤 후보는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김 후보를 앞섰습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윤 후보 60.1%, 김 후보 18.6%, 강 후보 4.2%였습니다.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5.7%,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4.3%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년간 민주당이 승리한 현 여권의 텃밭 중 텃밭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후보가 출마하면서 선거 구도는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강효식 후보가 단일화를 하기로 합의한 것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구로을 유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구로구 구로공단은 우리나라 근대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한평남짓한 쪽방 생활을 하며 매일 10시간 넘게 미싱을 돌렸고 그런 구로에는 노동자들의 애환이 남아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디지털 단지로 탈바꿈하면서 구로공단이 있던 구로을 지역에는 젊은 인구가 대거 유입됐고 16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민주당이 승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진보 강세 지역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는 문재인의 남자로 통하지만 선거는 처음입니다. 주민들을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열심히 만나서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들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시절 수배를 피해 구로 친구 집에 머물렀다는 인연도 꺼냈습니다. 양천을을 떠나 이 지역에 공천받은 삼선의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는 윤 후보처럼 무능한 운동권 정치인을 심판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살기 좋은 구로을 건설을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구로를 가로지르는 철도, 신도림부터 철도 기지장까지 그 위를 덮읍시다. 그 위에 상업, 문화, 오피스, 컴플렉스를 집시다. 무소속 강효식 후보와 단일화를 합의한 게 이 지역 선거의 변수가 됐습니다. 보수의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갈라져서는 이길 수 없다. 민심을 이기는 당심은 없습니다. 바로 민심은 구로 사람이 좀 일을 맡겨달라 이거거든요.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 어느 쪽이 힘을 받느냐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 많이 뭐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믿어야 되는데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 추세니까
둘 다 싫지만 야당이 더 싫어요. 꼰대 사고 방식 있잖아요.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4.15 총선 선거운동 이틀째 움직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부의 홍혜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보면 여권 지도부는 제주 그리고 야당 지도부는 인천으로 움직였는데 두 대표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정이 뭐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주 피로 누적으로 엿새간 입원했다가 그제 오후 퇴원해서 어제 선대위 출정식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딱 봐도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당시 이해찬 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당대 이후 1년 반 동안 질주를 해왔는데 갑자기 몸이 나빠져서 부득이 병원 신사를 질 수밖에 없는 기간이었습니다. 남은 2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는 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양쪽에서 부축하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로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도 공식 일정 없이 휴식을 취했다고 하는데요. 당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가 주말까지 몸을 더 추스린 뒤에 다음 주부터는 지방에서 선대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황교안 대표도 통합당 지도부 일정에서 보이지 않았는데 황 대표는 또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네, 황 대표는 조금 좀 사정이 다른데요. 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어젯밤 황교안 대표와 만찬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에게 종로 선거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종로 사정에 여유가 없으니 당 차원의 행사는 김종인 위원장이 맞는 듯 보입니다. 황 대표는 최근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크게 일기도 했는데요. 예. 황 대표는 오늘 유세 때 이런 논란에 대해서 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과 그 야합 세력들의 집요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이해찬 대표는 건강이 좀 좋지 않고 또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 집중하다 보면 뭐 여야 대표 간 맞대결은 좀 싱거워질 수도 있겠군요. 네. 자, 얼마 전에 친북 성향 대학생 단체가 낙선 운동을 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또 테러 시도가 있었다면서요? 네, 경기 남양주병에 출마한 주광덕 의원이 오늘 오후 선거 유세를 할 때 인근 건물에서 주 의원을 향해서 벽돌이 날라왔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행인 2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버스 정류장 지붕이 부서지고 유리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서 용의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누구 짓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죠? 네. 예, 여당에서는 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선거 국면에서 부쩍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오늘 또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경남 창원 성산 지역에서 현역인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민주당 이흥석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을 했는데요. 양정철 원장이 오늘 이곳을 찾아서 진군만 있고 회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지역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양당 간 단일화를 통해서 여영국 후보가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하고 정의당 단일화가 여러 군데서 이제 과거에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중요한 변수가 되겠군요. 예,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10,000,000, 우리 돈으로 122억 원이 넘는 돈을 쾌척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구호와 연구에 써달라는 스타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1986년부터 2011년까지 25개 시즌을 방영하면서 국민 토크쇼가 된 미국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 윈프리가 코로나19 구호 활동에 $10,000,000, 우리 돈 123억 원을 내놨습니다. 윈프리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미국인들을 돕기 위해 $10,000,000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00만 코로나19 구호 활동에 나머지 $100만 저소득층에 음식을 제공하는 아메리카 푸드펀드에 써달라고 했습니다. And I'm going to donate $1 million because
미국 컨트리 음악 가수 돌리 파튼도 코로나19 치료제 연구에 써달라며 테네시주 밴더빌트 대학에 $100만 건넸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도 의료진 보호 장비 마련을 위해 $100만 냈고,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아동 급식 자선 단체에 $100만 기부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공연계는 최악의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K-팝 인기는 온라인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미국 유명 인기 프로그램인 제임스 코든 쇼의 화상 인터뷰로 출연한 방탄소년단. In the world right now, they're isolating together out there. BTS are here. It's so good to see you, boys. Hi, James. We're doing well.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빌리 아이리시, 존 레전드 등을 SNS로 연결해 라이브 공연을 방송했는데, 방탄소년단은 연습실을 무대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It may seem like we're isolated, but we're still connected through our shared experiences, courage, and laughter. 한 개인 방송 플랫폼의 온라인 성금 모금 공연에도 스트레이키즈, 여자 아이들 등 K-팝 스타들의 출연이 이어졌습니다. In difficult times like this, because of coronavirus, where we all need more positivity, we hope our music can be helpful and comforting for everyone. 이 공연엔 찰리 푸스, 슈크스타 델리 알리도 참여해 하루 만에 33억 원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한한령이 내려졌던 중국에서는 이달 말 한류 스타가 대거 참여하는 세계 최대 온라인 콘서트가 열릴 예정. 그동안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에 쿼터제를 적용했던 중국 정부는 온라인망을 통째로 개방해 한국뿐 아니라 중국 전 지역에 SNS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공연계가 코로나로 잠식된 상황에서도 K-팝 스타들의 인기는 국경을 넘어 고공행진 중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미스터 트롯에서 정동원 군이 부른 희망가입니다. 일제강점기 순환과 서름을 노래했던 이 풍진 세월을 지난 100년 수많은 가수들이 부르면서 희망가라는 이름을 얻었죠. 하지만 13살 소년이 담담한 듯 풀어낸 이 노래만큼 근래 우리 가슴을 깊이 파고든 적도 드문 듯합니다. 기교 부리지 않고 세상의 때가 타지 않은 청아한 미성에 끝내 눈물을 흘렸다는 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묻기조차 버거운 지금, 이 풍진 세상이기에 더 큰 위로와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인은 말에도 꽃을 피우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암울한 말이 있다면 나 하나쯤이야. 우리 시대에 남은 희망의 말이 있다면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있으므로, 내가 먼저. 서울 강남의 어느 집 문에 이런 글과 함께 마스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택배기사님 감사합니다. 마스크 하나씩 챙겨가세요. 코로나 탓에 생필품 배달이 폭증한 요즘 현관에 마스크, 간식, 음료수를 놓아두고 고마움을 전하는 집이 많다고 합니다. 사재기가 극성인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가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건 택배하시는 분들의 노고 덕이 크죠. 지난달 부산 어느 파출소 CCTV에 찍힌 장면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마스크를 쓴 청년이 이렇게 조심조심 다가와서 노란 봉투를 두고 사라집니다. 봉투에는 마스크 11장, 사탕, 그리고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장애인이라고 밝힌 이 청년은 부자만 하는 게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진 뒤 파출소마다 마스크 기부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재난 기부도 역대 최대 기록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세월호 때보다 훨씬 많은 2천억 원을 넘어섰고 의료, 식료품도 1,400만 점에 이릅니다.
서울에서 자가격리된 프랑스의 한 기자는 이런 풍경들을 보며 놀라운 시민 정신의 발현이라고 썼습니다. 포크 듀오 시인과 촌장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노래했죠.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먼저라는 꽃피는 마음들이 지금 이 어두운 세상 풍경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을 겁니다. 4월 3일 앵커의 시선은 사람이 희망이다 였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차츰 맑아지는 절기 청명인데요. 아쉽게도 실제 하늘은 탁해지겠습니다. 때 아닌 황사 때문인데요. 내일 오전에는 중부 지역에서, 오후에는 남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차츰 강해지면서 일요일에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여기에 건조특보까지 겹쳤습니다. 불이 번지기 매우 쉬운 상황인데요. 특히 산불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주말 동안 꽃샘추위가 잠시 찾아오겠습니다. 바람 때문인데요. 내일 한낮 기온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요. 일요일 아침에는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과는 많이 다르겠고요. 자세한 내일 한낮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2도로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은 대구와 울산이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3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